그녀는 평생 이 도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1700년대 일본, 한 여인이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모노 띠를 천천히 매만지고 정원 너머를 바라봅니다. 멀리서 행렬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길게 늘어서고 가마가 흔들리고 사무라이들이 줄을 맞추고 짐꾼들이 등에 짐을 졌습니다. 수천 명이 한 줄로 도카이도를 걷는 풍경이었습니다. 행렬의 주인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영주가 영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었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지 못할 길입니다. 행렬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마루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한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영주 부인 270명이 같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막부는 이 시스템을 산킨 코타이라고 불렀고 평화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주의 가족에겐 감옥을, 막부에겐 200년의 평화를 가져다준 제도, 산킨 코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601년 가나자와 가가번 마에다 가문에 한 어린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다마히메, 막부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딸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고 결혼이라는 말보다 약혼에 가까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른이 될 때까지 가가번 영주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가가번은 일본 최대 영주 가문이었습니다. 영지 수입이 100만 석, 다른 큰 범보다 2배 가까이 부유했고 군사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막부가 가장 두려워한 가문이기도 했죠. 그 가문의 안방에 막부는 자기 가문의 어린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다마히메가 가가번 안에 살아있는 동안 마에다 가문은 반란을 꾀할 수 없었습니다. 쇼군의 딸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막부도 가가번을 직접 견제하지 않습니다. 다마히메 한 명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 견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에다 도시츠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존재 자체가 막부의 눈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평생을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코털을 길게 길러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했고 영지의 군자금을 일부러 거대 건축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군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막부에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마히메는 그 사이 가가번에서 3남 5녀를 낳았습니다. 영주의 후계자가 될 아들들이었고 동시에 도쿠가와 가문의 외손자들이었죠. 마에다 가문의 다음 세대 영주는 태어날 때부터 막부의 피를 절반 이어받은 사람이 됩니다. 24세의 다마히메는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짧은 삶이었고 가가번 사람들도 마에다 가문도 깊이 슬퍼했지만 슬픔은 정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에다 가문은 다음 세대의 부인을 새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마히메는 시스템의 원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문을 묶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막부는 그녀의 24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마히메가 죽고 10년 후 막부는 같은 도구를 270개 가문에 동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1635년 봄 도쿠가와 막부 3대 쇼군 이에미츠가 무가제법도라는 법령을 다시 손봤습니다. 막부의 헌법이라 부를 만한 법이었고 그 개정 안에 짧은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영주는 경년으로 영지와 에도를 오간다. 영지에서 1년, 에도에서 1년, 그리고 영주의 정실 부인과 후계자는 에도에 영구히 거주한다. 짧고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줄에 200년 평화의 비밀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법령의 이름은 단정했고 문장은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일본 전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 270개 영주 가문의 운명이 동시에 묶였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영지를 다스리던 영주들이 그날 이후로는 경년마다 에도로 출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경년으로 오갑니다. 부인은 영원히 에도에 남습니다. 후계자도 에도에 남습니다.
영주가 영지에 있는 1년 동안 그의 가족은 막부의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주가 에도로 돌아오면 부인이 잠시 곁에 있다가 다시 혼자 남는 일이 1년 단위로 200년간 반복됐습니다. 이 비대칭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핵심이었죠. 막부는 다이묘를 칼로 묶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묶으면 충분했고 그 아내가 에도에 묶여 있는 한 다이묘는 스스로 자신을 묶었습니다. 법으로 굳어진 산킹코타이는 세 겹으로 작동했습니다. 표면은 쇼군에 대한 충성 의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은 정확히 다이묘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세 개의 톱니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인질. 부인과 후계자가 에도에 있는 한 영주는 반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막부는 그의 가족을 죽일 수 있고 가문이 끊어집니다. 봉건 일본에서 가문이 끊어진다는 건 영지를 잃는 것보다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영주는 자기 목숨보다 가문의 존속을 우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렬 비용. 영주는 경련으로 영지와 에도를 오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이묘 행렬은 한 번에 군대 규모로 움직였죠. 가가번 행렬은 일본 최대였습니다. 사무라이, 기마병, 짐꾼, 하인을 합쳐 4,000명. 깃발이 길게 늘어서고 가마가 늘어선 행렬이 가나자와에서 에도까지 480km를 이동했습니다. 도카이도 옆 백성들은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길가에 엎드려야 했고 머리를 들면 처벌받았습니다. 도로 정비도 영주 부담이었고 숙소와 식량도 영주가 됐습니다. 행렬에 드는 비용은 한 번에 금 10만 냥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100억엔. 가가번처럼 큰 영지조차 행렬 한 번에 번제정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해가 있었습니다. 영주가 부유하다는 사실 자체가 막부에겐 약점이 됐습니다. 영주가 가난해지지 않는 한 막부는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에도 거주. 영주가 에도에 1년씩 머물면서 영주 본인이 천천히 에도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자식은 에도에서 태어나 에도에서 자랍니다. 영지가 어떤 곳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사투리도 모르고 산도 모르고 백성도 모릅니다. 가가번이 가장 큰 비용을 치렀지만 다른 큰 번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사스마번은 에도에서 가장 먼 영지였습니다. 가가번보다 훨씬 더 먼 길이었고 행렬 한 번에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마즈 가문이 행렬에 쓴 비용은 어떤 해에는 가가번을 능가했죠. 동북의 센다이번 다테 가문은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추운 길을 겨울에 통과해야 하는 행렬이었고 다테 가문의 부인들도 평생 에도에 있었습니다. 작은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행렬 규모는 작아도 번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컸죠. 큰 번은 큰 부담, 작은 번은 더 큰 비율의 부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짜여 있었습니다. 세 톱니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270개의 가문이 한 번에 묶였습니다. 어떤 영주는 가족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어떤 영주는 돈이 없어서 손을 들었고, 어떤 영주는 다음 세대가 이미 에도 사람이 되어 영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도에 도착한 부인은 가미야시키라 불리는 영주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막부가 위치를 지정한 저택이었습니다. 가미야시키는 에도 성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됐죠. 비상시 막부 군대가 즉시 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택 자체는 화려했습니다. 비단으로 덮인 방, 오칠한 가구, 벚꽃이 핀 정원, 수십 명의 시녀와 시종. 1684년 도사번 한 영주의 에도 저택에는 수행원만 3,19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도 도심 한가운데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영주 저택 안에 들어있는 셈이었죠. 저택 안쪽에는 오쿠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거처였고 남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었지만 외부와 단절됐다는 말이 평온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편지를 썼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모두 기록됐습니다. 시중을 드는 하녀 중 일부는 막부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영지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쳤죠.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일 막부 관리에게 정리되어 보고됐습니다. 외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외부 손님이 부인을 만나려면 막부의 허락이 필요했죠. 부인이 저택 밖으로 나가는 일은 평생에 몇 번뿐이었고,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부인이 있었고, 자기 친정의 결혼식을 기록으로만 들은 부인도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의 진짜 용도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영주 가문의 부를 빨아먹는 것이었죠. 부인의 비단옷, 폐물, 의례, 시녀 복록은 모두 영주 가문이 됐습니다. 영주가 영지에서 거둔 쌀은 오사카로 보내져 현금으로 바뀌었고, 그 현금은 다시 에도의 부인에게 흘러갔습니다. 부인의 일상이 사치스러울수록 영주 가문의 군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막부는 한 번도 직접 세금을 늘리지 않았지만 영주들은 매년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치가 곧 통제였습니다. 부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인질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었습니다. 매일 자기 옆에서 자라는 자식이 자기처럼 갇힌 사람이 아니라 갇힌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에도에서 태어난 후계자, 영지를 그림으로만 본 후계자, 영지의 사투리를 모르는 후계자. 그가 어른이 되어 영주 자리에 앉으면 영지는 그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영지 백성은 처음 보는 영주를 맞이해야 했고, 영주는 자기 백성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주의 정체성 자체가 에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영지의 무사보다 에도의 관료에 가까웠고, 영지의 사투리보다 에도의 예법에 익숙했고, 영지의 산보다 에도의 거리에 더 정붙였습니다. 후계자가 영지에 부임하는 일은 출장에 가까웠죠. 세대가 누적될수록 다이묘는 다이묘가 아니라 에도의 신사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무라이의 칼은 의뢰용으로 변했고, 무사 정신은 책 속의 단어가 됐습니다. 200년이 지나자 다이묘 가문의 영혼 자체가 막부의 도시에 동화돼 있었습니다. 부인 본인의 평생도 짧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60년, 70년을 에도의 한 저택에서 살다 죽은 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에도의 봄을 60번 보았고, 영지의 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지 사투리도 모르고, 영지 풍속도 모르고, 자기 남편이 다스린다는 그 땅의 흙도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채 늙었습니다. 가족 인질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다이묘 가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막부는 칼로 누르지 않고 시간으로 녹였고, 시간만큼 천천히, 그러나 시간만큼 깊게 다이묘들의 정체성을 에도로 옮겨 놓았습니다. 만약 부인이 에도를 빠져나가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부는 그것까지 설계해 두었습니다. 에도 외곽 길목마다 세키쇼라는 검문소가 있었고, 거기서는 한 가지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들어오는 총과 나가는 여자. 들어오는 총은 쇼군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나가는 여자는 인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검문소가 하코네 세키쇼입니다. 에도에서 영지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여성은 막부 고위 관료가 발행한 통행증을 소지해야 했고, 거기 적힌 신체 특징과 본인이 일치하는지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검문은 철저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 그 안에 서신이나 약을 숨겼는지 확인했고, 통행증에 적힌 점과 흉터, 손발의 모양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임신 여부까지 확인했죠. 영주의 후계자가 될 아이를 임신한 채 영지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체가 막부의 검사대 위에 올려진 셈이었습니다. 세키쇼를 통과해 영지로 나갈 수 있었던 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행증을 받는 절차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받았다 해도 신체 검사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부인도 많았습니다. 결국 부인은 에도에서 살았고, 에도에서 죽었고, 에도에 묻혔습니다. 도토리번 이케다 가문의 역대 부인들은 모두 에도에서 살다 에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들의 무덤은 무코지마의 고후쿠지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사나다 가문은 아예 자기 저택 옆에 절을 세워 그곳을 가족 묘역으로 삼았고, 다카마스번 마스다이라 가문의 부인들은 덴치인이라는 절에
안치됐습니다. 에도 곳곳에 전국에서 온 영주 부인들의 무덤이 흩어져 있었고 도시 자체가 일본 지배층의 거대한 묘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갇혔던 도시에 죽어서도 묻혔습니다. 도토리번 부인들이 영지로 돌아간 건 1923년이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도쿄가 무너지자 그제서야 가문 사람들이 무덤을 영지로 이장했습니다. 그녀들이 죽고 나서 한 세기가 더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단단했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1853년 7월입니다. 에도만에 검은 배 4척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페리 제독의 함대였고 막부는 그 배 앞에서 처음으로 무력했습니다. 막부는 외세 앞에서 흔들렸고 다이묘들도 흔들렸습니다. 행렬은 줄어들었고 재정은 무너졌고 일부번은 노골적으로 막부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스마, 조슈 같은 큰 번들은 자기 영지에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고 막부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1862년 막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분큐개혁이라는 이름의 칙령이었고 그 안에 짧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영주의 부인과 후계자는 영지로 돌아갈 수 있다. 200여만의 인질 해제였습니다. 칙령이 내려지자 6개월 만에 에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에도에 묶여있던 부인들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들 대부분은 60대, 70대였습니다. 노인이 되어 처음으로 영지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가마에서 내리던 날, 영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주의 부인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묘비에 가문 이름이 새겨질 그 땅을 노인이 되어서야 처음 밟은 사람들이었죠. 함께 떠난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도에서 태어나 에도에서 자란 자식들에게 영지는 처음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사투리는 외국어처럼 들렸고 산은 그림책에서 본 것보다 낮거나 높았고 백성은 자기들에게 절을 하면서도 자기 영주를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년 뒤인 1867년 막부 자체가 끝났습니다.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준 그 의식 뒤에는 5년 전에 풀려난 부인들의 흔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산킹코타이가 무너진 순간 막부의 통제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이 풀리자 영주들은 더 이상 막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200년간 쌓인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200년 평화의 진짜 비밀이 동시에 막부의 진짜 약점이었던 것이죠. 다시 1700년대 일본 마루에 서서 띠를 매만지던 한 여인, 행렬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따라가지 못했고 그녀의 딸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녀들의 무덤은 에도의 절마당에 남았습니다. 무덤 위 묘비에는 가문의 이름과 영지의 이름이 새겨졌지만 그녀들 자신은 그 영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 영지 사람도 묘비의 주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가번 영주 가문이 평생을 머물렀던 그 저택 자리는 지금 도쿄대학교 본부 캠퍼스가 서 있는 곳입니다. 캠퍼스 정문에 남은 붉은 대문, 아카모는 1827년 쇼군의 딸이 가가번에 시집 오는 날을 위해 새로 세운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신부가 들어갔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막부의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가장 평화로워 보였던 시대 안에서 가장 조용한 폭력이 작동했습니다. 영주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았고 그 평화를 떠받친 진짜 비용은 기록에 남지 않은 270명의 평생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 대부분은 잊혔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은 영주들의 이름과 막부의 법령뿐. 그 평화를 떠받친 270명의 평생은 도쿄 한복판 무덤 위 이끼 아래 묻혔습니다.